네, 안녕하십니까. 의학 채널 비욘디 명승건 교수의 의학수다. 오늘 시즌2 9번째 시간입니다. 한 2, 3분 잠깐 조금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정시에 시작하지 못해서. 일단 오늘 코로나19 치료제 효과 있냐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네, 후반부는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 암예방과 조기검진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추이가 며칠 전까지 다시 600명대 700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떨어진가 싶은데 또 지금 오늘 보니까 최근 3일 동안 500명대 485명, 454명까지 또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요거는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좀 떨어진 걸로 봐야죠. 그래서 보통 화요일 정도부터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현재까지 확진자 수는 비공식적이지만 한 454명. 어제 같은 시간에 비해서 106명이 올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어제 454명보다 100명 정도가 오른다면 또 500명대 혹은 600명대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확실히 좀 전 세계적으로 감소세에 있습니다. 최근 세 달간 보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피크를 이뤘다가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90만 명 이상이 발생했었다가 가장 최근 들어서는 이제 30만 명대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30만 명대. 특히 이제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제 굉장히 접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백신 접종 현황을 보니까 어제 하루만 8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했죠. 그래서 현재 1차 접종 완료자가 845만 명, 2차까지 한 사람이 220만 명, 토탈로는 1000만 명이 넘었고요. 일단 1차 접종이라도 한 사람의 비율이 이제 한 16%, 17%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최근 들어 40만 명 정도 백신 접종을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만약에 이 추세면 이번 달 말 한 20일에 걸쳐서 대략 40만 명, 30만 명이 800만 명, 800만 명이 늘게 되면 지난주 말에 750만 명에서 거의 이번 달 말까지 이 속도로만 간다면 1500만 명까지도 접종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야, 그럼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면 1500만 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30% 가까이. 야, 속도가 좀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더 빨리 해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른바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7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이라도 아직까지도 안 맞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7월, 8월부터 본격적으로 또 60세 미만도 이제 맞게 될 텐데 그거 아니더라도 이른바 자녀 백신 같은 경우에 미리미리 또 신청을 예약을 해 놓으면 맞을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맞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 조현경님, 희망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앞부분에 코로나19 치료제 효과 있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라는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 영어로는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긴급 사용 승인, 응급 사용 승인인데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이 공중보건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떤 생물학적 어떤 위험들이 있을 때 어떤 치료제를 승인할 때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능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확실히
입증됐을 때 치료제로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충분한 연구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공중보건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완전한 효과와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이라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해 주는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자가 아주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소규모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효능과 안전성이 어느 정도 보고가 된 거의 경우는 FDA에서 심사를 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지금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해서 바로 맞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우리나라만도 이제 4가지 종류 이상이 들어왔는데 효과도 생각보다 정말 굉장히 좋죠. 화이자 그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95%까지 효능이 나오고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떨어져도 70%에서 혹은 뭐 간격을 더 3개월 정도로 2차 접종을 늦추면 80% 이상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정말 짧은 시간 내에 1년도 안 된 기간 내에 백신 같은 경우는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보면 개발이 됐고 임상적으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백신에 비해서 치료제는 안타깝게도 현재 그 백신보다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그 개발 속도가 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뭐 백신도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치료제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는 데까지 과정을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뭐 15년 내외로 잡고 있어요.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이 있다고 치면 5,000개에서 10,000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실험 연구에 들어가는 게 한 몇백 개밖에 안 되죠. 5,000개에서 10,000개 중에 몇백 개가 딱 들어가고 그 중에서 실험 연구와 동물 연구를 거쳐서 살아남는 게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기본 실험실 연구랑 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실험을 거쳐서 근거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약은 신약은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게 한 10건이 되는데 그 10건 중에서 실제 1상, 2상, 3상 수백, 수천 명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도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는 게 결국에 하나 정도가 살아남았고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식품의약품 미국은 FDA,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에서 승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5년 가까이 되거든요. 아무리 빨리 그 절차와 과정을 최소화시켰다 할지라도 사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작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유전 정보가 발견된 것도 한 작년 2월 정도니까 지금 6월이면 1년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가 제대로 된 정말 치료제를 만든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사용 승인이 된 치료제를 한번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이 된 약은요. 렘데시비르라는 약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 발음은 원래 렘데시비어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발음을 렘데시비르라고 이렇게 발음을 표기를 합니다. 상품명은 베클러리라고 합니다. 베클러리. 요거는 이제 리보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세포 안에 핵에 들어있는 그 유전 물질을 DNA, 핵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핵산에는 DNA와 RNA가 있는데 이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은 기본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인산, 당, 염기 이 3가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이제 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산을 빼게 되면 뉴클레오사이드라고 표현을 하죠. 어쨌든 이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는 DNA나 RNA와 같은 핵산과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리보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라고 하는데 이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 원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우리 세포 내에서
자신의 RNA 유전 물질 정보를 복제를 하게 돼 있죠. 복제를 하려면 아미노산이 계속해서 붙어 나가야 되거든요. 이 아미노산을 막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는 아미노산을 붙여주는 그 효소가 바로 RNA 중합 효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렘데시비어가 그 염기, 당, 인산, 요 아미노산 그 염기 정보가 그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얘가 대신 들어가 갖고 원래 코로나19 RNA 그 유전 정보를 담은 게 복제가 돼야 되는데 이 렘데시비어가 방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코로나19가 온전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복제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원리로 해서 개발된 건데 이게 원래 2009년도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에서 C형 감염, 감염이 아니죠. C형 감염입니다. 감염과 RSV, 이게 Respiratory Syncytial Virus라고 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RSV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결국엔 좀 실패한 걸로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했을 때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치료제 개발됐으나 이것도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때 RNA 복제를 억제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갖고 임상시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1월, 2월에 막 이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나서 2, 3개월 지난 2010년 5월 1일에 미국 내에서 그 당시에는 논문으로 출판되지는 않았습니다. 2건의 임상시험이 있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러지 및 감염성 질환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그 제약회사에서 단독으로 연구를 한 임상시험이 있었습니다. 몇백 명 정도. 그렇게 해봤더니 코로나19 환자에게 렘데시비어를 투여를 했더니 회복 기간이 좀 줄었다. 그렇지만 이게 온전한 형태로 정식 저널에 실린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이런 임상시험, 일부 임상시험, 초기 임상시험에서 회복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긴급으로 사용 승인을 2020년 5월 1일에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하이드록시클로리퀸과 클로리퀸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원래 사용됐었고 이것도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그 중간 과정에 이 클로리퀸이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하에서 초반에 3월 28일 날 작년 3월 28일에 승인됐지만 한 2, 3개월 지난 6월 15일에 심각한 심장 부작용, 심장의 부작용이 제기되었고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렘데시비어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19 회복기 혈장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코로나19 감염됐다가 나은 사람의 혈액, 그중에서 혈장, 이 혈장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생성돼 있겠죠. 그럼 이 항체가 있으면 만약에 환자에게 이 혈장을 투여를 하게 되면 항체를 갖고 있는 이 혈장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어도 같이 싸워서 이겨내서 덜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 환자 회복기의 혈장을 2020년 8월 23일에 또 역시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밤라니비맙. 이거 발음도 참 어렵죠. 밤라니비맙. 이게 맙으로 끝나는 이런 약제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그러니까 단일 클론 항체라고 일종의 중화 항체입니다. 항체.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렇게 표면에 보면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죠. 이게 이 항원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 밤라니비맙 같은 중화항체가 들러붙으면 중화시킴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복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9일에 긴급 승인이 됐었고요. 그 외에 바리시티닙 요거는 이제 어떤 효소 억제제인데 이걸 투여했을 때 바이러스 그 복제를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 약이랑 그다음에 기존에 긴급 사용 승인된 렘데시비어랑 요거랑 합쳐서 만든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젠코브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카시리비맙이라는 단일 클론 항체, 중화 항체와
임데비맙이라는 또 항체 이 두 가지를 합친 이런 제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중화항체 두 종류를 합친 것들이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프로포폴과 리프로는 중환자실에서 이제 기계호흡이 필요한 환자에서 진정 유지 목적으로 긴급 사용 승인됐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게 한 2주 전인가요? 2021년 5월 26일에 긴급 사용 승인된 게 또 다른 중화항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긴급 사용 승인된 약들을 보면 렘데시비르라는 그런 약 이외에 대부분은 중화항체, 항체로서 작용하는 이런 치료제들이 긴급 사용 승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긴급 사용 승인 말고 정말 정식으로 코로나19 치료의 치료제로 승인된 약은 어떤 약이냐? 현재까지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약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작년 10월 22일에 기존에 5월 달에 긴급 사용 승인이 되었던 렘데시비어를 그 후로 나온 그 최종적인 임상시험 3편의 연구에 근거해서 정식 치료제로 승인을 한 거죠. 그래서 3건의 임상시험을 보면요. 일단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연구소에서 시행한 거로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1000명 정도면 연구 대상자 숫자가 비교적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 아주 많은 것도 아니지만은 1000명대면 2상, 3상 정도 수준에서 보통 시행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그룹과 비교한 거죠. 렘데시비르 정맥 주사를 투여한 군과 그다음에 가짜약 주사니까 이건 이제 노말셀린이라고 해서 그냥 생리식염수를 주사한 군 두 그룹으로 나눴고, 그러니까 1000명, 1062명이니까 500명은 생리식염수를 주사하고 500명은 이 렘데시비르 정맥 주사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회복 기간이 가짜약을 투여받은 그룹에서는 회복 기간이 약 15일 정도 걸렸는데, 이 렘데시비어를 정맥 주사 받은 그룹은 회복 기간이 10일 정도로 5일이 단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상시험은 렘데시비어를 만들었던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에서 484명, 약 5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 임상시험을 했었죠. 그랬더니 렘데시비어를 투여한 군과 비교했을 때 미투여 군보다 여러 가지 증상 체크를 해봤더니 19가지 증상 체크를 해봤더니 회복이 뛰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작위 다기관 임상시험인데 397명 대상으로 했더니 요거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어떤 걸 비교한 거냐면 렘데시비를 보통 이제 10일 정도 투여하는데 10일이 아닌 그보다 짧은 5일 투여한 군과 10일 투여한 군을 비교해봤더니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1번 연구에 의하면 렘데시비를 투여한 게 효과가 있었죠. 10일 투여군이. 근데 5일 투여군이나 10일 투여군이나 두 가지를 또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없었다면 굳이 뭐 10일 동안 투여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한 5일만 투여를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약 기간을 단축했다. 이런 그 임상적 근거, 미국 내에서 시행된 이 세 가지 임상시험을 근거로 정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승인했고, 이 치료제 이외에 지금까지 승인된 약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드리면 미국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 약제가 한 8가지 정도 약제가 되고, 이 중에서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으로 유일하게 승인이 되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30개 국가에서 총 12,000명, 30개 국가에서 500개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12,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4가지 약제를 갖고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약제는 렘데시비어, 그 다음에 말라리아 치료제였던 하이드록시클로리킨, 그리고 에이즈 치료제, 그 다음에 인터페론. 이렇게 해서 약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치료군과 비교했을 때 회복기간, 그 다음에 뭐 사망률, 뭐 입원기간, 인공호흡기 사용
빈도 이런 걸 다 비교를 해봤어요. 효과가 있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떤 약제도 이 네 가지 약제도 사망률이나 인공호흡기 사용, 입원기간을 줄이지 못했고 렘데시비어 자체도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은 좀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죠. 이 임상시험을 이제 명칭이 솔리데리티 임상시험이라고 하는데 솔리데리티가 이제 연대하는 거죠. 같이 합친다 그런 건데 그래서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 환자에서 렘데시비를 효과 근거가 부족하니 쓰지 말라 이렇게 또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세계보건기구랑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약은 하나도 없냐?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연구과학 저널에 발표된 건데요.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약물 코로나19 치료 약물 가이드라인 중에 렘데시비어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환자에서든 경증이든 중증이든 아주 심각한 환자이든. 근데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즉 스테로이드 약제는 경증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말고 중증 이상 증상이 심한 환자에서는 효과가 있다. 회복기간을 뭐 줄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국 FDA에서는 정식 치료제로 렘데시비어를 승인을 한 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직까지 승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뭐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임상진료 가이드라인 매니지먼트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여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중증이 아닌 코로나19 환자에서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는 조건부 공고 반대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중증이 아닌 사람은 굳이 쓸 필요 없다. 그러나 쓸 수도 있다. 이거고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중증이나 치명적 코로나19 환자에서는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효과가 있어서. 그다음에 코로나19 입원 환자에서 렘데시비어는 어떠냐? 조건부로 비공고한다. 그러니까 공고는 하지 않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쓸 수 있다. 이 정도겠죠. 그리고 중등도 관계없이 뭐죠 이게? 칼레트라 에이즈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퀴그는 강력하게 사용하지 말라 반대합니다. 이 이유는 부작용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효과는 없는데 부작용들이 있어서. 그리고 몇 달 전에 또 이슈가 됐던 게 기생충 치료제였던 이버맥틴이라는 약이 있죠. 이버맥틴. 이 이버맥틴이라는 약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됐었냐면 일반 민간 그 일부 학자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갖고 이버맥틴이라는 싼 기생충 약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계속해서 정식으로 학술제 발표되지 않은 프리프린트라고 해서 출판 전 그 저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열 10여 편의 연구 결과를 본인들이 종합해서 그걸 메타 분석이라고 하죠. 그 결과로 효과 있다라고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저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효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는 개별 연구들의 그 연구 대상자 숫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개별 연구에 대한 그 질적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합쳐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는 이버맥틴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충분한 연구 결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중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러면 쓸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쓰냐? 그건 아닙니다. 원래 이제 약이란 게 공식적으로 FDA, 미국 FDA, 우리나라 같으면 식약처에서 그 목적에 맞는 질병에 사용하는 거 말고 승인되지 않은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이나 아니면 아주 초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게 그걸 이제
우리말로 영어로는 오프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국식 발음으로 오프 라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레이블이란 게 이 어떤 걸 지시한 표 아닙니까? 레이블링, 딱지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특정 질환 그 딱지를 벗어났다 이런 말인데, 예를 들면 뭐 일부 뭐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개원가에서 사용되는 약 중에는 심지어 뭐 갑상선 호르몬제도 쓸 수 있고 기타 몇 가지 약들이 원래 비만 목적으로는 승인된 바가 없지만 에너지 소모를 촉진시키거나 이런 것 효과도 있고 체중 감소 효과들이 관찰돼서 의사들이 조합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오프 라벨이라고 합니다. 이 오프 라벨 사용과 관련한 건 좀 뭐 많은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코로나19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정식 치료제나 긴급 사용 승인 말고도 의사들이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써왔던 약제들을 좀 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는 없지만 당연히 뭐 숨이 차고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대증 치료들을 하게 됐죠. 그리고 2차 세균 감염 방지를 위해서 항생제도 쓰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직접 뭐 입원 환자를 치료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뭐 다른 입원 환자를 보고 있는 감염내과 선생님들의 예를 들면 이 약, 저 약 여러 가지 조합해서 쓰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와 있는데 그것 좀 제가 답할 수 있는 것만 좀 한번 답해 볼게요. 박베로니카님, 코비드에 감염되고 완쾌된 후 PCR 테스트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제 코비드란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런 질병명이죠.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완쾌됐다. PCR 테스트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이제 앓고 나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게 되면 PCR 테스트를 하면 이게 증폭시키는 건데 해봤자 안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PCR 테스트를 하면 음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간혹 그 바이러스 이른바 찌꺼기라고 그러는 게 좀 남아갖고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뭐 실제적인 감염 상태라고 해석하지는 않죠. 안나 제이제님, 안타깝게도 유상철 전 축구 국가대표셨고 그다음에 감독이었던 유상철 선수가 안타깝게도 오늘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췌장암은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진 방법이 없나요? 초음파 검사도 초기에는 발견하기 어려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췌장암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5년 생존율 얘기를 할 때 주요 암들 같은 경우에 갑상선암 같으면 5년 상대 생존율이라고 보통 하는데, 상대 생존율이라는 게 뭐냐면 진단받고 나서 5년 후에 몇 명이 살아있냐를 보는 건데, 비교 그룹이 뭐냐면 분모가 암이 아닌 일반 인구 집단 사람들 중에서 5년 있다 살아있는 경우, 그것을 분모에다 놓고 예를 들어 갑상선 특정암 진단받은 사람 중에서 5년 후에 몇 명이 살아있냐, 이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요, 5년 상대 생존율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2, 3년 전까지 100.3%, 100%가 넘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는 딱 100.0% 정도 나오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어떻게 100%가 넘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상대 생존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인구 집단보다 오히려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사람에 있어서는 5년 생존 확률이 조금 약간 최근까지는 높았었다는 겁니다. 뭐 그거를 해석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갑상선암 진단받았는데 갑상선암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망 위험도 사망률이 낮기도 하지만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건강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또 오면서 여러 가지 생활습관 개선도 하게 되고 질병도 조기에 발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률이 좀 더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위암, 우리나라 위암 맞죠?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른바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95% 이상 생존율이 나오거든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1기나 2기 아주 초기에 검진을 통해서 무증상 시기에 초기에 발견되면 이것도 100% 정도 나옵니다. 1기, 2기가 거의 100%가 나옵니다. 상대 생존율이. 대장암 같은 경우도 초기는 뭐 8, 90% 이상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도 대부분의 암들이 뭐 100%에 육박하는 것도 있고 8, 90%도 많고 낮아도 60, 70%까지 나오는데 반해서 폐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대까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낮은 게 바로 췌장암이라는 거죠. 췌장암은 우리나라 최근 기록에 의하면, 최근 통계에 의하면 12% 정도가 나옵니다. 진단 10명 받은 사람 중에 5년 있다 생존에 있는 확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췌장암 자체가 빈도가 아주 많은 암은 아니에요. 우선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거의 10위권 정도 안에 있고, 일단 빈도가 다른 암에 비해서 적고, 발생률이.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망률이 높기도 하지만 초기에 발견됐다고 해서 확실하게 그 사망률을 확 줄이냐, 약간 낮긴 하지만 초기에 발견되면, 문제는 초기에 발견하는 방법도 마땅하지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초음파 암이면 CT, MRI를 할 수는 있지만 초음파는 정확도가 CT나 MRI에 비해서 좀 떨어져서 실제 아주 초기 작은 췌장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음파 같은 경우는 잡아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저도 경험 검진센터에서 하면서 보니까 초음파는 정상으로 나왔었는데 혹시 또 이제 CT나 이제 MRI를 했는데 나온 경우가 종종 됩니다. 그래서 안나 JJ님이 질문하신 이 방법, 췌장암은 조기 발견 방법이 아직까지 마땅한 것도 없고 빈도도 낮고 그 자체로 생존율이 높지 않아서 참 까다롭고 어려운 암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나 JJ님,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할 예정인데 접종 전이나 후에 며칠 정도 다른 질환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안 되나요? 뭐 꼭 안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접종하고 나서 두통이나 뭐 열이 있는 경우에는 타이레놀을 저희가 권장을 하죠. 복용하면 꼭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작가님, 술, 담배는 하지 않고 운동도 주기적으로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160에서 110으로 줄였는데 중성지방은 490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일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130 미만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 160이면 조금 높아요. 160을 넘어가면 약물요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위험군 개수에 따라서 이 약물요법 시작하는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콜레스테롤은 줄였는데 중성지방이 꽤 높게 나왔네요. 보통 중성지방 150 미만이 정상이고 200 이상이면 고중성지방 혈증이라고 하고 대략 한 500 정도 넘어가면 약물요법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보험도 한 500 정도 넘어가면 되죠. 자, 그럼 중성지방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술, 담배 하지 않고 겉보기에 너무 멀쩡하고 건강한 체격이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애매하죠. 실제 키와 몸무게를 알아야 되고요. 특히 체질량 지수 그리고 체지방 분석을 통해서 몸에 지방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되냐. 키와 몸무게만 갖고는 또 모르거든요. 그거는. 근데 보통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가장 흔한 게 술인데 술은 안 한다고 그러시죠. 그거 말고는 또 가장 흔한 거는 일반적으로 몸무게죠. 몸무게. 운동도 주기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장한 체격이란 말은 표준 체중보다는 과체중이나 비만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또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은 음식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받는데 중성지방은 기름진 음식이 좀 영향을 확실히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 직전에 하루 이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확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양을 좀 줄이고 먹는 것만 좀 줄여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490은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요.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보니까 술, 담배 하지 않고 운동 주기적으로 하면 몸무게를 자기 키에 맞는 근육량도 물론 평가해야 되면 몸무게를 만들도록 일단 먹는 양을 좀 줄여보신 다음에 490이라면 한 일주일 안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 검사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여러 가지 민간요법, 즙, 액 이런 게 또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희망님, 만약에 백신 접종 후 열이 나면 타이레놀을 먹으라고 하던데 접종 전날이나 접종 직전에 미리 먹어야 할까요? 굳이 전날이나 직전에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접종 후에 두통이 있거나 열이 나면 그때 먹어도 되고요. 진짜 보통 40세 혹은 50세 전인 사람은 증상이 확실히 빈도가 나이 많은 사람에 비하면 뭐 3배 이상도 높은 걸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증상이 굉장히 심한 분들도 있고요. 제 주변 분들이나 환자들 중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건 한 이틀 정도 안에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열이 나거나 그러면 당연히 병원 가서 진찰을 받으셔야죠. 이 작가님, 종종 가슴이 조이는데 심전도에도 이상이 안 나옵니다. 심장조임 증상이 좀 불안한데 어떤 치료, 어떤 거로 진료하면 되냐. 일단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가슴이 조이는 거는 일단 심각한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협심증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혈관, 관상동맥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심전도에도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나올 때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확인하기 위해서 운동부와 심전도를 해봐야 됩니다. 심전도를 달고 운동을 하면서 증상을 유발시키는 걸 해봐야죠. 정상인 사람은 저런 증상이나 심전도 이상이 안 나오는데 협심증 있는 사람은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전도에 변화가 생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거 심장 검사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가장 하는 건 당연하게도 심리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또 많겠죠. 즉 불안이나 혹은 뭐 우울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내과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토토님, B형 간염으로 항바이러스제 먹고 있는데요. 간경화, 간암 예방하려면 어떤 영양제 먹으면 좋은가요? 특별한 간경화나 간암을 예방하는 영양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B형 간염이 있으시다면 항바이러스제 드시고 있는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경우는 6개월마다 한 번 알파피토프로틴이라는 튜머 마커, 종양 표지자 검사랑 그 다음에 간 초음파를 6개월마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베로니카님, 신종플루 유행 시기에는 타미플루 치료제를 치료하고 사용했는데 지금은 왜 백신 접종을 더 권유하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신종플루가 아니고 즉 독감 바이러스 이미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 그 인플루엔자가 아니고 코로나19잖아요.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치료제가 미국에서는 람데시비어를 권장하지만 이 주사제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권장하지 않고 코티코스테로이드라고 스테로이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데 마땅한 치료약이 아직까지 개발된 건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더 권유하는 이유는 백신은 확실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고 실제적으로 접종을 통해서 각 나라가 리얼월드, 현실 속에서 그 효과가 계속해서 입증이 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현격하게 사망자 숫자가 줄고 있고요. 발생자 숫자도 줄고 있죠. JR팡님, 백신 접종 후 프로폴리스 복용도 괜찮을까요?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효과에 대한 근거 전혀 입증된 바가 없으니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라피H님, 세라프님, 선생님들은 매일 중환자들 보시는데 건강염증 없나요? 의사들마다 달라요. 저는 중환자는 거의 볼 일이 없죠. 저는 외래 환자를 중심으로 보고 검진 환자를 보니까요. 일반 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뭐 이런 환자들을 주로 보죠. 건강염려증은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의대에 다닐 때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때는 왜냐면 새로운 병을 배우는데 이게 꼭 내가 갖고 있는 증상인 것 같고 내가 이 병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없죠. 의사 자격 단계 95년도니까 거의 30년이 다 돼가네요. 26년, 27년 되니까. 이 작가님, 키 174, 몸무게 78, 지방량 13kg, 근육량 37, BMI 25. 네, BMI 기준으로 보면 뭐 우리나라 기준이 이제 25거든요. 근데 근육량, 지방량 78. 네,
그렇게 뭐 아주 비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그래도 먹는 양을 조금 줄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먹는 양을 조금 줄이고요. 운동은 좀 효과적인 운동이 중성지 발달을 줄 수 있는 게 유산소 운동, 빨리 걷거나 뛰는 운동 열심히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지금 이제 한 7분 남았네요. 7분. 네. 7분 남았는데 제가 사실은 계속 그 암 예방과 조기 검진을 빨리 좀 끝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끌었어요, 제가. 그래서 간략하게 이 검진과 관련한 거 예방과 검진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뭐 간단간단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30~40%로 좀 낮은 편에 속하죠. 가장 중요한 원인은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몸에 안 들어오게 하면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런데 이 간암은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게 80% 이상이기 때문에 내 몸에 바이러스가 없으면, 즉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보유자가 아니면, 바이러스 보유자가 아니면 간암 위험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검진의 대상에 안 들어가요. 다만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에서 보유자 혹은 이제 연령과 관련 없이 간경화증, 간경변증이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6개월마다 간 초음파 검사랑 알파 단백 검사, 피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장암은 대장근과 관련 없고 한국인의 암 2위, 남자 3위고 5년 생존율은 평균적으로는 75%입니다. 근데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80~90%로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겁니다. 흡연, 음주, 비만, 붉은색 고기 과다 섭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붉은색 고기라는 거는 이제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죠. 흡연, 음주, 비만 이거 뻔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이 요인 중에 하나라도 없다 그러면 용종이나 대장암 생길 위험성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반대로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위험성이 높은데 2개, 3개가 있으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개수도 많아지고요.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표준체력 유지하고 운동하고 붉은색 고기 섭취를 많이 안 먹고, 먹어도 되긴 합니다만 적당히 먹어야죠. 그 다음에 금연, 절주 중요한 거죠. 검진은 어떻게 하느냐? 45세 이상에서 대변으로 피가 나오는지 검사하고요. 선택적으로 우리가 5년마다 한번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장합니다. 이게 지금 대장 용종이고 이것도 용종이고 이것도 용종인데 요거는 딱 봐도 암처럼 보이죠. 조직 검사해 보면 이거 용종은 그냥 별거 아닌 용종. 그리고 요거는 용종 중에서도 양성종양 중에서도 좀 악성에 가까운 게 이제 전 단계로 알려진 게 선종이 나왔고요. 이 선종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선종을 더 지나서 초기 대장암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육안으로만 확진은 하기가 어렵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진행성 대장암이죠. 유방암은 여성에서 가장 많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게 음주입니다. 술은 여성 유방암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고 적게 먹어도 위험성을 높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땀 억제제나 데오도란트, 그 다음에 브라자, 그 다음에 유방 실리콘 이런 게 유방암을 높이지 않느냐 이런 게 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연구 결과에서 그게 높인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술, 절주하고요, 표준체력 유지하고 운동하고, 조기검진 방법은 40세 이상 여성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유방 촬영술, 엑스레이를 권장합니다. 자궁경부암은 가장 중요한 게 바이러스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죠. 이게 자궁이고 이게 질이죠. 그럼 이 자궁경부란 게 이쪽을 얘기합니다. 이 자궁경부, 여기에 암이 생기는 걸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는데 1943년에 파파 니콜라라는 사람이 이 자궁경부 세포검사법을 개발을 해서 이를테면 면봉 같은 걸로 자궁경부를 긁어서 유리 슬라이드에 도말한 다음에 병리학자가 현미경으로 보면서 암세포가 있나 없나 보는 거죠. 이 검사법이 도입되면서 조기에 자궁경부암 진단해서 사망률을 급격히 많이 낮췄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즉
자궁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건데 이렇게 막기 위한 게 백신이 좋은 약이 개발돼 있죠. 그래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백신. 이게 이제 여성의 경우 이제 사춘기 시작할 때 9살부터 26세 사이에 이 백신을 맞으면 약 70%까지도 예방이 되는 거로 돼 있어요. 3번 맞으면 됩니다. 3번. 조기 검진은 만 20세 이상 여성에서 자궁경부 세포 검사, 팝스미어라고 합니다. 이 검사를 3년마다 권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암은요.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암 1위였었다가 이게 사실 1위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갑상선암이 급격히 늘은 게 갑자기 자연 발생적으로 는 게 아니고 검사를 많이 해갖고 갑상 초음파를 많이 그 검진기관에서 하니까 늘어난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갑상선암 검사하지 말자. 왜냐면 생존율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미리 조기 검진할 필요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낮아졌었죠. 5년 생존율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100.1%인데 요즘은 100% 정도로 나옵니다. 원인은 현재 확실하게 밝혀진 건 방사선 노출 정도밖에 없습니다. 생활습관 요인인 흡연 음주는 반대로 흡연하거나 술 마시면 갑상선암 발생이 적어요. 제가 사실 이런 연구 결과도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죠. 술과 갑상선암, 메타 분석 제가 암 전문 학술지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상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술을 먹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갑상선암은 혹시도 좀 발생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생존율이 낮은 여러 가지 암들, 술이나 담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 폐암부터 시작해서 간암, 뭐 유방암, 대장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7대암 검진 공고안이 국가에서 만들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암은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위내시경하고 간암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B형시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서 혹은 간경화증 진단받은 자에서 6개월마다 간 초음파랑 혈액으로 알파 테아담방 검사 권장하고 있고요. 대장암은 1 내지 2년마다 대변 자물 검사. 이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다. 근데 5년마다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할 수도 있고요. 유방암은 2년마다 한 번씩 40세 이상에서 유방 촬영 수술.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의 여성에서 3년마다 자궁암 검사. 폐암 같은 경우는 새롭게 들어간 거죠. 30감년 이상의 흡연력 있는 사람, 즉 하루에 한 갑씩 30년 이상 피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루에 2갑씩 15년 피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년마다 한 번 폐 CT 권장합니다. 갑상선암은 초음파를 이용한 검진이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선별검사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갑상선암을 검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3분의 1, 모든 암의 3분의 1이 예방 가능하고요. 3분의 1은 완치 가능하고 3분의 1은 완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올바른 방법은 뭐냐? 담배 끊고, 술 적절히 먹고, 아니면 금주하거나,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하고, 먹는 것도 올바로 먹어야죠. 과일과 야채 골고루 드시고, 붉은색 고기 섭취 줄이고, 싱겁게 먹고, 너무 짜지 않게 태운 음식 먹지 않는 거죠. 싱겁게 태운 음식 먹기, 이거는 이제 위암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B형 간염 예방 접종 굳이 하지 말고, 종합 비타민 영양제 복용하지 말고. 이걸 제가 왜 넣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암연구기구 미국암연구협회에서 8가지 식사 수칙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 8번째 이게 있어요. Don't bank on pills. 그러니까 약에 의존하지 마라. 그러니까 some supplement, 몇몇 보충제나 high dose nutrient, 고용량의 영양 성분은 오히려 암의 발생을 higher risk, 높이는 것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2분, 2분 지났네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반응이 크나요? 요거는 이제 반응이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은 확실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비타민 E 영양제 장기적으로 먹으면 어때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E나 베타카로틴 이런 거는 오히려 흡연하는 사람에서 폐암 발생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E형성 선종이 나와 저등급 1년 후 추적 검사에서는 없었습니다. 올해도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됐고요. 저등급 E형성 선종, 저등급이면 하나 정도 했으면 저는 3년 후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라고 그러고요. 3개 이상 있는 경우는, 선종이 3개 이상 있는 경우는 뭐 1년 내도 하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추적 검사에서 없었으면 한 3년이나 5년 있다 해도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뭐 주치의와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시즌 9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